한국인의 축제가 다시 시작됐다. 4년 전 신화를 창조했던 승리에 대한 염원은 붉은색의 옷과 흔들리는 깃발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응원하던 한국인은 그야말로 누구나가 붉은 악마였다. 두 개의 뿔을 가진 그리 낯설지 않은 얼굴의 주인. 그것은 바로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한민족 불패 신화의 주인공 치우천왕이었다. 역사의 한 흔적으로만 남아있던 치우천황이 붉은 악마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건 축구 디자이너 장부다 씨에 의해서다. 이 고구려 시대의 이 문양도 굉장히 호방하고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죠. 이거 자체가 투구라는 거죠. 유리라는 것은. 네. 보셨어요? 승리를 상징하는 응원 깃발. 옛날에 이제 흔히들 거기에 전쟁의 신으로 알려진 역사 속 치우천황은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잡신 같은 거라면은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죠. 처음에부터 그걸 잘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놓고 이미지들을 다 찾았었죠. 우리 고유의 것에서. 그리고 이유나 유래 이런 것들을 다 찾았었는데 치우천왕은 전쟁의 신이고 또 붉은색을 상징으로 하고 또 우리의 조상으로서 중국 대륙을 평정을 했던 그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상 우리 대표팀을 성원할 수 있는 상징 이미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섬뜩하게 무서운 칼날 같은 송곳니와 뿔까지 솟아있지만 호탕하게 웃고 있다. 자신만만한 얼굴은 힘있고 또 당당해 보인다.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늘 승리만을 거듭했다고 알려진 치우천황. 그래서 불패 신화의 주인공이 21세기 연전연승을 기원하는 한국 축구 응원단의 심볼 마크가 돼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전쟁을 겪으며 상당수의 역사 기록들은 불 속으로 사라져갔고 때론 침탈당하고 왜곡되기도 했던 한국 역사에서 상고사의 흔적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화는 전설이 되고 전설은 역사 속에 그 뿌리를 남겼다.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관엔 1974년 안압지에서 발굴된 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그림이 도안된 기와 와당들이다. 와당에 새겨진 이 문양이 마을에 침입하는 악귀를 막아주고 사람들의 안녕을 지켜줬다는 전설이 있다. 노규를 입혀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노규 귀면화. 그리고 금동 문고리에도 도깨비로 알려진 치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살아있다. 통일신라기에 이르러서 아주 강한 도깨비상이라는 기와들이 궁궐, 사찰 이런 데 장식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대체로 그 나쁜 기운, 사악한 기운을 막고 그 악귀를 쫓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이용됐다고 지금 그 문양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로 알려진 이 치우 장식들은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백제의 유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37년 부여군 귀안면 절터에서 출토된 이 벽돌상은 발굴 당시 위아래가 서로 엇갈린 채 바닥에 깔려 있었고 벽돌의 네 귀퉁이에 홈입하여 벽돌들이 서로 견고히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기단면이나 벽면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 침략기였던 출토 당시에 지어진 이름은 도깨비를 뜻하는 귀형문전이었다. 허리에 둥근 고리가 달린 대금구와 대선금구는 요대를 차고 있는 그야말로 장군의 형상이다. 그리고 선명한 치우의 모습. 그런데 왜 도깨비란 이름을 갖게 된 걸까? 도깨비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이제 귀형이 되고 귀문이 되고, 특히 우리 그 한국 미술사가 일본에 의한 그 근대 학문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용어에서 일본식 용어를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일본 사람이 쓰던 귀면, 귀형 이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깨비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이것을 치우와 연관시킨 자료는 많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민속신앙이나 일본의 미술사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깨비가 치우임을 밝힌 바가 있고, 중국의 도설 중국도승에서는 도철, 곧 도깨비가 역사 속 치우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도설 중국도승이라는 책인데, 이 책 안에 보면은 중화조상 치우상이라 그래서 치우를 중화조상으로 기술하고 있고, 또 이 치우의 상을 도철 문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에서는 불운과 악령을 이기고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줬던 수호신이 다름 아닌 치우였던 것이다. 치우가 도깨비가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도깨비는 굉장히 많은 그 종류도 있고 얘기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특히 악귀가 온다든가 혹은 병마가 온다든가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는 과거 여러 가지 기록에서 보면은 대단히 강한 존재로서 어떤 싸움에서도 이겼고, 또 귀신과 도깨비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치우를 그 치우의 그러한 기능을 가져다가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도깨비로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 장승. 이것도 전통적인 민간 신앙 중 하나다. 아직도 지방 곳곳을 다니다 보면 마을 입구에 놓인 장승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유물인 실상사 석장승. 호탕한 입과 부리부리한 눈, 우린 이 모습에서도 치우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도깨비와 귀신 그리고 장승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치우의 존재. 과연 문헌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치우에 관한 국내 문헌은 환단고기와 규원사화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중 환단고기 삼성기전 하편을 보면 치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신시말기에 치우 천왕이 있어 천구를 개척하여 넓혔다. 구야를 만들어 광석을 캐고 철로 병기를 만드니 천하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내용은 신시 후기의 실존 인물이었던 치우가 철기 시대를 열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 이런 내용을 전한다. 치우 천왕께서 염제 신농이 쇠하는 것을 보고 웅대한 뜻을 품고 서쪽으로 천병을 일으켜 색도에서 진군하여 회대 지방을 점령하고 황제가 일어나자 탕록에서 그를 사로잡아 신하로 삼았다. 역사 속 지명 탕록에서의 전투는 동아시아 패권 다툼 중에 가장 오래 치러진 대규모 전쟁 신화로 전해진다. 그리고 여기에 예리하고 앞선 무기 철기의 사용이 언급되고 있다. 갈로산의 쇠로 도계, 모국, 대궁, 호시를 만들어 탕록을 공격하여 구혼에 올랐다. 연전연승하는 위세는 질풍과 같아 만군을 굴복케 하고 위세를 천하에 떨쳤다. 철로 무기를 만들고 무장하여 결코 패한 적이 없다고 기록돼 있으며 이것은 신화적인 존재로까지 이어진다. 치우천왕은 만고의 무신이요 용강의 조상이니 큰 안개를 일으키고 물과 불을 부리며 또 만세도술의 뿌리가 되어 바람과 비를 뿌리고 만신을 부렸다. 호풍하느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 바람을 불고 구름을 부른다 이런 소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치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는 옛날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을 일으키면서 바람을 이용을 해서 조조군을 선단을 완전히 불태울 때 그 자체는 뭐냐게 되면 제갈공명이 그 당시 그 지역의 현지의 지형을 연구를 하고 바람의 방향을 연구를 하고 다시 말해서 세밀한 연구를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치우 역시도 상당히 세밀한 연구를 하는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가리키고 문헌에 따르면 치우천왕이 군대를 정비하여 황제 헌원과 전쟁을 치른 것은 10여 년간, 그것도 70회가 넘는다고 전해진다. 헌원은 군사를 일으켜 치우씨에게 도전했다. 치우씨는 탕록에서 헌원을 맞아 크게 싸웠다. 군사를 풀어 사방을 치니 죽은 자를 헤아릴 수 없었고 큰 안개를 일으키니 적군은 마음이 혼미하여 급히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 결국 역사가 증언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투의 승리는 중국의 시조라고 일컫는 황제 헌원이 아닌 치우에게 돌아갔고 그 이유가 지리를 이용할 줄 알았던 전술 전략과 앞선 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목 초원의 길을 통해 가지고 스키다이 문명하고 이런 문명이 제일 먼저 치우 쪽으로 전달이 됐다. 치우는 그 당시로 헌원이 늘 한탄하는 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것이 돌이나 뭐 쉽게 말해서 아주 단순 재료에 의한 그런 무기밖에 없었는데 치우만이 유일하게 청동을 재련을 해가지고 청동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걸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서양의 트로이 전쟁에 빗대어 일컬어지는 탕록 전쟁은 동아시아의 패권 쟁탈전으로 황제 집단과 치우 배달국의 국제 전쟁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양측은 공상, 휘, 탕록 등의 지역을 무대로 10년 이상 70여 회 가량의 전투를 치렀다고 하고 대부분의 문헌에는 초반 치우의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 황제 집단으론 염제 세력을 포함해 8개 부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우 배달국으론 81개의 시족연합군이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이 탕록의 전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이 동아시아 세력의 판도와 종족 분열과 융합 그리고 통합 역사의 배경이 됐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치우는 활동 지역 자체가 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화하족을 가장 위협한 그러한 활동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중국이라 하는 땅 자체가 화족만의 땅이 아니었고 우리 동이족들의 활동 무대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치우라는
우리의 선조가 동이족을 흩어져 있던 동이족들을 단결시켜서 부족 연합체를 형성을 해서 화가족과 겨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군이라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적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또 조선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 때 백성이 10월이 되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규원사화 태사기에 보면 치우의 후손이 그의 묘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록들은 중국의 것과 비교해서 몇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중국의 기록에서는 이 전쟁의 승리가 황제의 것이었고 치우는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돼 있다. 진시황이 동평육 감향에 있는 치우의 묘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치우는 8신의 하나로 병주로 모셨다. 황제에게 패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치우. 그렇다면 왜 진시황은 황제에게 패했다는 치우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병주로 섬겼을까? 워낙 뛰어난 무의, 군의, 쉽게 말해서 군신이죠. 군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 시대 한 고조도 싸우기 전에는 반드시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갔습니다. 또 치우의 일생 중에서 치우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제후들에게 돌려줬더니 제후들이 그 치우 형상을 보고서 무조건 복종을 맹세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뭐 부족으로도 활용을 되는 그런 식으로 치우의 그 막강한 힘을 빌려서 무슨 일이든지 액땜을 하고 또 군대의 출정을 원활하게 해줍사고 비는 의미에서 치우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 한국 이 두 나라의 역사 문헌을 종합해 보면 단군보다 400여 년 이전 만주에서부터 산둥반도까지의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한 것이 배달국의 14대 천왕으로도 알려진 치우였음을 알 수 있다. 승리가 누구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두 나라 모두에게 치우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군신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죽은 치우가 다시 살아날까봐 몸을 나눠 여러 적에 나누어 묻었다는 기록처럼 치우는 오랫동안 위험을 떨치며 중국 대륙에 흩어져 흔적을 남겼다. 하북성 탕록현에서는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치우 무덤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중 치우총이 세워진 이곳이 치우의 동치우분이다. 현재 중국에 알려진 치우의 무덤은 대여섯 개 가량인데 주의 깊게 찾아보지 않는다면 위치를 확인하는 일도 쉽지 않다. 동서로 마주보듯 반대편에 서 있는 탕록현 보대진 유자두촌에 있는 것이 서치우분이고 회례현 이관영향 팔괴촌 부근의 탕록과 가까운 것이 동치우분. 그리고 황제성의 동남쪽 부근 탑사촌 마을에 위치한 것을 남치우분이라 해서 지역을 나눠 이름하였다.有的书上记载分尸了3段，有的说分尸了7段，这儿没一个手脊，没个头，那儿没一只胳膊，那只没一只腿。当时这个说法是什么？他这个头和身子如果接起来，这人还能活。所以皇帝就把它分尸了，分开了，这儿没一点，那儿没一点。我认为通过这几年我的这个研究和考察，以及其他学者这个论证，南蚩尤坟应该是它的没头的地方，手脊墓应该是手脊墓。
남치우분을 찾아가던 중 취재진은 대를 이어 남치우분을 관리해왔다는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就夏天都会远，哦，去3天我这飞机干啥有生包的嘞？有生包的了，你好好看房吧。 남치우분이 위치한 이곳 탑사촌은 작은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주민들은 산중턱의 묘가 치우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 那看不到是你过哪过了？ 그럼 형님도 그냥 백룡이라는 사람 무덤인 줄 알고 예, 예, 내려왔고 예. 전문가들이 와서 고증을 해줬다고요. 예. 치우의 부하가 주검을 싣고 달리다 말이 움직이지 않아 세워 묻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남치우분. 그곳이 바로 탑사촌 마을 뒷산이었던 것이다. 산 중턱엔 흰색 바탕에 글씨가 새겨지지 않은 무자비가 하나 서 있고 그 뒤가 치우의 무덤이라고 한다. 光知道哦，要不要穿在这不对的，这缝子大，这成分后现在不知道是啥油，结果光是古代的有功的人我不收这个灵，干后来经过那一咱们这才知道这是柴油。 용으로 장식돼 있는 무자비는 한나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비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武媚娘啊死了以后，她不是立一块碑，就是没有字，啊，其中2种说法，一种说法她的功绩太大了，哦，所以没有语言能够表达，所以她是无字的。进了这个往东这条沟。 인마관에 와서 인마관에서 인마관이라는 데가 왜 인마관이라냐면요. 말이 탕록 지역에 위치한 3개의 묘. 하지만 이외에도 역사가 증언하는 또 하나의 묘가 있다. 사기에서 말하는 치우의 무덤은 산동성 동평군에 위치하는데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 1997년 이곳을 치우의 묘로 정식 승인하고 사당까지 지었다. 치우총이란 정식 이름을 갖게 된 산동성 곡부 서남부에 위치한 이 무덤은 제 모습을 갖춘 지 겨우 7년밖에 되지 않는다. 什么时候？今年挖了7年了，7年整啊，7年了。以前这很平了，很平了，啥不是了。从那个重新挖的，重新整治的，重新。县政府那个给镇的合伙再重新的复。 1959년 이전만 해도 호수 속에 잠겨 있었다는 치우총은 새롭게 단장돼 역사 속에 묻혀진 치우의 부활을 알리는 듯하다. 중도박물관에 소장된 치우사 표지석. 치우총에서 출토된 이것은 예전에 이곳이 치우의 사당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물이 주변을 둘러싸게 하여 다릴로와 연결한 치우총은 중국에 남아있는 치우의 무덤 중에 릉으로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자신을 찾아온 이를 기다렸다는 듯 무덤의 주변 가지런히 정리된 길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 길은 신화를 따라온 이들에게 역사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또 인도한다.
무덤의 주변은 선명히 볼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전의 것인지를 말해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탕록으로 기록된 반산진의 치우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마치 그랜드 캐년과 같은 습곡 지형으로 요새를 이루듯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엔 치우와 황제가 싸웠던 고 전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황제성과 2.5km 떨어져 있는 치우 북체는 북쪽으로 통하는 길이 있을 뿐 험난한 이 길을 가로질러 통과할 방법은 전혀 없어 보인다. 居高临下，并且前面是个大深壑，70多米，所以它是易守难攻的地方。 그래가지고 일리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예,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哎，这是跟那边那边去进去了的。 와가지고 아. 이쪽이 흉려지곡, 응. 네, 흉리, 嗯， 지곡, 修了一只谷， 네, 이쪽이 똥링산 체면. 东陵山那个。 과연 황제 헌원이 어떻게 이 요새를 뚫고 치우를 공격했는지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다만 탕록산 줄기 아래 흐르던 계곡물은 젖줄이 돼 풍요로움을 보장했을 것이고 이곳이 누구라도 탐낼 만한 지역이었음을 확인해 볼 뿐이다. 치우는 황제와의 전쟁을 위해 3개의 치우체를 꾸렸다. 그중 남체는 후방 보급기지 역할을 했으며 중체는 지휘본부가 돼 전쟁의 중심에 섰고 북체는 앞서 최전방의 전투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중체, 남체, 북체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긴밀히 연결돼 있었는데 이건 역시 치우의 전략 전술 중 하나였다. 치우체가 있는 주변 마을엔 곳곳에 치우의 흔적이 남아있다. 신라와 백제의 유물로 출토됐던 귀면화도 이곳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치우송이란 이름을 가진 이 소나무는 언뜻 보기에도 긴 세월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1000년이 넘은 이 고송을 치우송이라 부르며 숭배해 왔다. 성체 아래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치우체의 젖줄기 치우천. 그 옛날 치우의 병사들과 말이 이 물을 마시고 연전연승을 거뒀으니 그 이름도 치우천이다. 지금도 하루 800여 톤의 물이 방출된다고 하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비로운 전설을 전해주는 곳이다. 这个顶级的专家认定涿鹿是中华民族的发祥地、奠基地、寻根问祖圣地。最近，我们河北省这些学者和领导提出3个走出来，一个东方人类从泥河湾走出来的，中华文明从涿鹿走出来的，所以说涿鹿是发祥地、奠基地、寻根问祖圣地，这是当之无愧的。 치우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황제성이 보존돼 있다. 황제성은 가장 먼 것이 남북 540m, 동서가 5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성이다. 하지만 지금은 홀로 선 비성만이
이 거성의 존재를 말해준다. 중국인들의 시조로 알려진 황제지만 주변 보조는 치우체와 별 차이가 없다. 황제의 위엄을 알리는 듯 서 있는 성벽의 흙담에서는 당시의 건축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哎，这个都是用米浆和着泥把它砸成墙的。但是这个时间一长了，有些就软了，有些还是这样用，是吧？这个城墙有种红色。 발굴 당시 다양한 석기들이 대량으로 출토됐다는 성 근처엔 아직도 상당수의 도편들이 널려져 있다. 那是5000年的。这个就是龙山文化，5000年左右的东西，这叫做袈裟红陶。里头它有这个白的石英砂，白的石英砂掺进去，这是一个器物的沿儿，这个罐儿，它那个沿儿口沿，这个。 5000년 과거의 유물이 버려진 채 흩어져 있는 곳. 가치를 아는 이에겐 보물의 땅이다. 这个就是一个石斧的残件，你看打磨的，它不是，这是人工打磨的痕迹。哎，多圆啊！这个砖叫神纹砖，这是春秋战国时候的砖。神纹。这个呢是石器，新石器时代的。 신석기 시대 거래요. 신석기 시대부터 춘추전국 시대로 추정되는 역사의 유물까지 상고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라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대리. 취재진은 한동안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평지에서 물이 나와 천을 이루었다고 알려진 황제천은 여름엔 썩지 않고 겨울엔 얼지 않으며 가뭄이 와도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 최고 수질의 광천수로 판명이 났다. 이 물은 빗물 등이 단열대를 따라 지하 깊은 곳에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것으로 하루에 약 4,800톤의 물이 솟아오른다고 한다. 황제천의 물이 흘러와 고여있는 헌원호는 황제성의 해자로도 활용된 듯하다. 50여 개의 다민족 국가인 중국인들이 시조인 황제의 유적지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황제가 아닌 치우의 유적을 보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귀근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뿌리로 돌아가자는 뜻을 가진 귀근원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시조라 생각하는 조상을 모셔놓은 사당이다. 그런데 여기에 치우가 있다. 当时我们搞这个建筑时候叫做皇帝祠，后来随着这个认识的升华，把蚩尤提高到始祖的地位，所以这个呢，这个大殿就改成了中华三祖堂，是这样一个来历。这儿有2块碑。 중국인들의 시조를 모셔놓은 사당에 자리하고 있는 치우천황. 이것은 중국인들이 상고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대변한다. 河北涿鹿县任长华先生和澳门濠江中学杜兰女士。 중화민족의 3명의 시조 중화삼조. 그 주인공은 황제와 염제를 비롯해 우리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치우다.
중국에선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황제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다가 80년대 이후 황제와 염제를, 90년대 이후에는 황제와 염제 그리고 치우 모두가 자신들의 시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因为蚩尤啊，它是史书记载，它是一个什么青铜之父，他是中国第一个发明青铜的这么一个人。从这角度来讲，它的生产力是相当发达的。 청동을 사용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치우의 집단을 중국인들이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한편의 그림에서도 황제가 그런 앞선 문명의 치우를 무찌르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치우체의 실제 지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패배했다 해도 군신은 바로 치우였다는 것이다. 因为蚩尤虽然战败了，他的先民与炎黄联盟，融合了，有一部分南迁了，所以我们现在呀不称炎黄子孙，也不称华夏民族，我们中国的宪法通称中华民族和中华儿女，我们中华儿女都是三祖的后代。 황제에게 대항하다 죽임을 당했다는 치우는 이제 중국 민족의 시조가 돼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다민족 국가입니다. 50이 넘는 그런 소수민족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한족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일통이라고 하는 말을 공자가 하신 말인데 크게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 이런 대일통 사상, 이게 중화 사상입니다. 이거를 역사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모든 역사를 공자의 말씀대로 50몇 개 민족을 갖다가 하나로 뭉치는 거,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조 연구를 통해 민족의 화합을 꾀하려는 이 운동은 전문 사학자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바탕이 돼 가능했던 일이다. 그중 탕록 삼조문화연구회는 중국 상고사를 연구하는 단체로 황제와 염제 신농, 치우에 관한 각각의 연구와 함께 삼조 문화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국 민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이들이 말하는 삼조 문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화민족의 문명을 시작한 시조는 염제와 황제 그리고 치우까지 세 사람이며 이 셋은 자신들의 마을에 대해 연맹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들이 함께 중화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문명을 시작하는 세 명의 시조들은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지금 다민족 국가인 중국, 중화민족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사 연구는 상당수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가져왔다. 지금 중국은 치우를 시조로 선택함으로써 중국 내 여러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성과를 이루어낸 셈이다.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치우를 그들의 조상으로 섬기는 묘족의 자치주 호남성 화원현이다.
이곳 역시 저민상은 과학과 산업이 발달된 현대의 모습이다. 하지만 조금만 들어서 보면 지역 곳곳이 이의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어귀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치우 동상. 우리네 마을의 장승과도 같이 이곳을 지키고 호위하듯 기운차게 서서 바라보고 있다.你知道他是谁吗？都是苗王啊。苗王。哦。从小开始就知道他是哎，苗王。对，我们晓得，明朝我们后代怎么晓得？不晓得。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치우를 조상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다. 긴 세월을 건너 다시 과거로 흘러간 듯 보이는 이곳 마을엔 이들의 주장처럼 치우가 다스렸던 그의 민족들이 지금껏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묘족이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황제와의 전쟁 이후 패한 치우의 무리들이 남쪽으로 흘러내려왔고 그중 묘족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那个是这样的，苗族原来是在黄河以北，后来就是不是蚩尤啊和就是苗族的祖先蚩尤和黄帝和炎帝的大战，那是部落之间的战争呢。以后苗族就向南迁徙，迁徙一开始的时候是到了长江这一带，也就是在那个洞庭湖和那个就是叫洞庭湖和鄱阳湖的两侧，就在那里建立了三苗帝国。마을 입구에는 치우의 토템으로 알려져 있는 소의 형상들이 조각돼 있다. 이 역시 역사의 흔적들이 바로 지금 박제처럼 남아 선명한 과거의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에겐 왕이고 민족의 시조이며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치우. 그들은 이 흔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노력해왔을까. 在苗族的每一个人心里啊，就说觉得蚩尤他是一个很了不起的一个人，因为他的做法还是他的其他的能够创造一个民族啊。那么说，对于一个民族的祖先来说，共同的祖先来说，我们是非常崇拜他的。 마을 어귀에 보존돼 있는 북 또한 치우를 상징하고 있다. 치우가 전쟁에 앞서 승리를 기원할 때 북을 울리며 승리의 진혼을 되새겼다고 한다.燕地，它是燕地，它是一个部落，黄帝是黄的一个部落，也就是说那个时候还是有部落的时候，那个两个是哪一个部落来打他，都打不赢他的，也就是说那个时候是打不赢他的，他是一个比较有他用那个鼓啊，用锣面呐、就是他的方法很多啊，他是打仗的方法很多，
所以他那次打仗的时候就是比较厉害。我们这边说他就比较厉害，他就是一个战神，就是战无不胜的那个意思。 중국인들에겐 신화와 전설만이 아닌 뜨거운 피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치우천황. 이제 우리도 민간의 신앙이며 악귀를 쫓았던 민족의 수호신에게 진짜 이름을 찾아주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웃는 도깨비란 제목으로 도깨비 전시회를 열었던 가회박물관 윤열수 관장. 그는 도깨비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을까? 한국의 도깨비들이 대체적으로 다 웃고 있는 그런 도깨비로 생각을 한다. 그것은 역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민족성과도 관계가 있는. 성내지 않고 웃고 있는 우리 도깨비의 모습은 우리 유물 어디에서든 환한 미소를 전한다. 그런데 이 도깨비의 얼굴을 가진 치우가 우리 역사 속에서 군신으로 상징됐던 흔적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었다. 육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투구에는 주변을 장식한 원형 장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곳엔 치우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무관의 상징인 군사의 투구에 선명하게 새겨진 치우의 형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록 현대에 와선 도깨비란 이름으로 치부됐지만 싸움에 능했고 군신으로 알려진 치우의 능력을 담고자 했음이 아닐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치우 형상인지 아닌지도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가운데 쭉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이순신도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고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쭉 왔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늘 아무 데서나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게 할 군신이며 민족을 지켜주던 수호신으로 또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주던 천신으로의 치우는 또렷이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궁궐의 지붕 같은 데는 용으로 우리가 그 불에 화재에 대비해서 물을 다스리는 그런 신으로 용을 부각시키고 대부분 지붕에 그 용말에 용문양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가 중국 문화를 수용하면서부터 중국의 상징인 용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통일신라 때 그렇게 왕성했던 활달한 그 도깨비들은 서민사회로 낮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넓게 퍼집니다. 이곳 궁궐에서도 아주 낮은 곳에 도깨비가 있습니다. 이곳 창경궁의 정전으로 들어가는 초입, 옥천교의 다리 아래에 도깨비상이 있습니다. 이 도깨비상은 도시를 건설할 때 또 궁궐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수입니다. 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상징으로 우리가 치우를 사용하고 또 궁에 들어가는 초입부에서 어떤 나쁜 기운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의식하진 못했지만 우리의 삶 주변 속에서도 치우의 모습은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생생히 그 기록을 전하고 있는 치우천황은 천수를 누렸을 뿐 아니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곁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우린 그 한 가지 예를 전쟁 기념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1994년 6월에 개관한 전쟁 기념관은 나라를 지켜온 조상들의 호국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삼국시대부터 최근까지 전쟁과 군사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실증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이곳 입구에서 우린 익숙한 얼굴을 만나볼 수 있었다. 바로 치우천왕이었다. 형상이더라고요. 전쟁에 용맹 들어온 신을 나타나겠죠. 처음에는 귀면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귀면하면은 괴상스러운 어떤 그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문양을 직접 조각한 조각가 조백 씨는 전쟁기념관의 천장 조각을 의뢰받고 오랜 시간 고심해 이 얼굴을 새겨넣었다고 한다. 도깨비로 알려져 있던 치우의 얼굴이 어떻게 전쟁기념관의 입구를 장식할 수 있었을까? 전쟁의 신이었던 치우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치우상인지는 모르고 도깨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도깨비는 곧 치우상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조각 다 해놓고 다 완성해놓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 도깨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백제대학로 복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백제대학로 복학은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백제대학로 그 뒷면에 봉황 뒤쪽에 보면은 거기 또 치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역사에 대한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느꼈죠. 과거의 유물을 만나고 작업하면서 예기치 않은 기쁨을 만날 때가 많다. 그가 복원했다는 백제 금동 대향로. 이곳의 섬세한 문양 속에서도 치우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과거의 유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도 많은 곳에 그의 형상이 있다. 종로구에 위치한 한 역사학회. 치우천왕은 여기 요 민족에 해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거는 치우학회란 이름을 가진 이곳에서는 벌써 몇 년째 치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치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중국 거 우리가 산동성에 갔더니만 불걸적자를 썼어요. 그래서 불걸적 기름유 그래서 치유 이것도 치우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차는 정말 있었는지 이런 것. 이들은 유적에 남은 치우의 흔적을 찾아내고 이것을 기록 보존한다. 가지고 가면 전문가들이 사실 보면 알 거예요. 아마. 분명히 조금도 확대해요. 가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강단 사학계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치우 그러면은 중국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왜 우리 붉은 악마의 상징이 되었는지 연결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의 지식인들이 치우 천왕이라는 사람이 배달국의 14대 임금으로서 우리의 바로 직계 조상이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립 이후 치우학회에서는 3권의 논문집을 발표했는데 치우의 뿌리를 캐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중국 연구를 파악하며 이를 분석하고 있다. 상고사에 대한 연구는 핵심 연구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제국 조상이 제국 고신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국 고신시가 어디서 도읍을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9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고조선을 중심으로 대한 상고사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고사에 대해서 문헌이 없다고 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치우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록들이 중국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상고사가 바로 동이족의 상고사였다는 것을 치우와 황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문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헌을 가지고 우리의 상고사를 복원하는 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5천년 동안 지켜온 황제의 자손이란 주장을 버리고 치우를 시조로 모시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상고시대를 연구하며 치우를 등장시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채 세계 속에 알려진 붉은 악마 속 치우천황. 우리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된 역사의 흔적들을 이제 다시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 역사는 5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상 속의 진실을 호령한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불패 신화의 주인공 치우천황. 그는 신화가 아닌 역사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이다.